네, 2022년 10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10월 17일 월요일이겠네요.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그 유명한 10월 유신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세칭 독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10월 유신 50주년을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10월 유신 50주년을 놓고 세미나를 엽니다. 오후 3시인가요? 시청 뒤에 있는, 서울시청 뒤에 있는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유신 50주년 국제정치적 격변과 국가건설 과업의 수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이 세미나는 매주 월요일, 그러니까 그 다음 월요일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연속으로 열립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공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공이 있습니다. 근데 꼭 과가 따라 붙습니다. 그 과로 뭐를 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과는 두 가지를 거론하는 것 같아요. 자, 그분이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구질구질한 100년 전쟁에서 만든 그런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좀 정치를 한다는 정치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48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50년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헌을 하죠. 그때 개헌을 할 때 보다 확실한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이 많은 권력을 갖는. 그 전까지 대통령은 통수권 외에는 특별한 권력이 없었죠. 대통령제에 접근하는 대통령을 헌법을 만드는데 그때 국회에서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달이 됩니다. 근데 반올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개헌이 됐다고 공포를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우리는 반올림을 한자로 4.4.5입이라 그러죠. 4는 버리고 5부터는 하나 올리니까 4.4.5입 개헌을 했다. 이게 독재의 시작이었다. 4.4.5입 개헌. 이거는 완전히 헌법 개념을 무시한 거죠. 법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과로 거론되는 게 그가 이제 말년에 독재를 해서 청년 학생들의 의거, 학생혁명인 4.19로 하야했다. 4.4.5입 개헌으로 대통령 되고 나서 그렇게 했다. 중간에 삼성개헌 깬 것도 그렇다 치고. 네. 그럼 박정희에 대한 과는 뭘로 거론되나? 민주국가니까 정식으로 선거로 권력을 잡지 않고 5.16으로 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네. 근데 쿠데타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대로 또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새로운 독립한 나라에서는 쿠데타가 많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데 박정희의 결정적인 힘으로 거론되는 게 10월 유신입니다. 독재를 했다. 그리고 그때 독재의 가장 대표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채웠다. 그 국회의 3분의 1은 박정희 추종자로 채워놓고 나머지 3분의 1을 놓고 여야가 경쟁하니까 그거 식은죽 먹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반수 이상이 국회에 박정희 세력으로 채워져서 독재를 했다. 10월 유신이 나쁘다. 이겁니다. 전두환에 대해서는 공에 대한 평가가 야박한데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2.12다. 12.12로 제2의 군사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았다. 근데 12.12를 가만히 보게 되면 쿠데타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학자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좀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거론되는 게 광주 때 진압을 해서 사람을 많이 해쳤다. 이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프레임이 강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앞에 두 대통령은 그래 돌아가신 다음에 현충원에 모셔졌지만 그것도 안 되고 모든 게 박탈당했죠. 근데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은 당시
광주가 터졌을 때 전두환 씨는 G라인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이희성 씨가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내가 모든 작전을 지시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번 뭐 국감 때인가 어디 광주에서 뭐 이희성 씨가 모두 내가 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던데 그건 말장난이고요. 어쨌든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과를 건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당하는 사람이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죠. 자, 박정희 대통령 부분에만 주목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참 이 시각을 갖지 못하면은 박정희를 영웅화하려는 사람들도 여기서 주춤주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정희 재단에서 거기 재단에서는 박정희 학술원이라고 하는 그런 학술 기구도 운영하는 모양이죠. 그 학술원에서 논문집을 냈습니다. 유신 50주년 그때 그리고 오늘 이런 제목으로 9명의 학자가 쓴 글을 실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누군가 하고 봤어요. 정확하게 연세대학교 출신하고 서울대학교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김세중, 이충군 두 사람만 연세대 학부를 나왔고 재성호, 김은구, 유광호, 이강호, 자승희, 한승희, 주익종 나머지 7분은 전부 다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고대 출신 학자는 없네요. 그래서 서울대 7명, 연대 출신 2명 학자 도합 9명이 이 논문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사람 중심으로 이 세 분씩 하면서 3차례의 세미나를 다음 월요일부터 처음에는 프레스센터에서 하고 2회와 3회는 박정희 재단에서 한답니다. 그 이분들이 뭘 봤기 때문에 유신에 대한 재평가를 하려고 하느냐 좀 봤었습니다. 이충근 박사 제가 많이 친해서 그런가 눈에 확 띄는 표현들을 해놨는데 정치학자니까 그렇겠죠. 다른 분들은 뭐 경제학도 하시고 사회학도 하시고 법학도 하시고 그런데 이충근 박사는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빠르게 들어가죠. 그 10월 유신을 선포할 때는 그 당시에 국제정치를 봐야 된다. 그리고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나쁘다 어쩌다 말이 많은데 2005년 지금부터 17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다수인 72.4%가 10월 유신은 국가안보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걸 거론하면서 10월 유신을 한 거는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서는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10월 유신은 박정희만이 할 수 있는 거다. 5.16도 박정희니까 가능했던 거고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은 6.25 전쟁 이래 가장 나쁜 상황이었다. 우선은 68년도에 있었죠. 김일성이 보낸 특수전 부대들이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박정희 목을 따러왔다고 공격을 했죠. 1.2 사태입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거의 전쟁을 북한하고 다시 해도 되는데 뭐 미국 등이 있어서 못하게 됐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죽이려 암살도 아니고 특수군 부대가 들어왔다는 건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이 나쁜 거죠.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한국은 월남전에 파병을 해놓고 있었는데 근데 그리고 또 미국의 첩보하면 푸에볼로함이 납치가 되고 큰 내 딸 있다가 풀려주죠. 그 다음에 미국의 EC-121 정찰기가 함경남도 해안 근처를 가다가 북한이 쏜 미사일 맞고 미사일인가? 그 미국 식구 공격받아서 격추되죠. 그런데 69년도에 닉슨은 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베트남전에서 한 60만 대군을 미군이 파병하고 있는데 그 미군을 빼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도 빼내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치열한데 지금 상황하고 많이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특단의 대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보통 사람이면 못하는데 박정희니까 국가 안보를 하려면 국내 정치가 안정돼야 되니까 10월 유신을 했다. 그리고 그거는 10월 유신은 7년 만에 박정희의 암살로 마감했지만 그때 안보를 강화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하고 이충구 박사는 썼습니다.
그리고 유광호 박사의 글이, 이분은 역사학자인데요. 눈에 탁 띄는 게, 미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거는 남북전쟁 때입니다. 미국의 6.25죠. 남북전쟁이죠. 절대적인 위기에 있을 때 링컨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링컨의 과제는 두 개다. 미국 연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승리해야 된다는 거하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던, 그 당시 미국이 한참 산업자본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산업혁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링컨이 했던 거와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비슷하다. 링컨이 상당히 독재했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독재를 해서 그렇지. 그리고 유광호 박사가 얘기하는 게, 제한 없는 민주주의, 즉 환상적 민주주의를 심취해주는, 넣어주는 세력이 있다. 환상적 민주주의는요, 무한정인 자유가 아닙니다. 개인주의를 인정하고 다 인정하지만 책임이 따르는 거고, 환상적 민주주의를 누가 심어주느냐, 바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심어줘서 계속해서 기존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환상적 민주주의는 이룰 수가 없어요. 미국도 못합니다. 저는 미국에 워싱턴 몇 번 가봤는데, 밤에 이렇게 링컨 메모리얼 가보면 하늘에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땅으로 이렇게 그 서치라이트를 쏴요. 경찰 헬기죠. 상당히 그 미국이 경찰이 셉니다. 법이 셉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환상적 민주주의, 이걸 심어줬고 계속 선동을 합니다. 그걸 달성해야 되는 것처럼. 미국도 못하는 거를 영국도 못합니다. 저 영국 한번 갔을 때 런던에서 뭔 사건 생겼는지 폴리스 달려오고 막 폴리스 라인 쳐지고, 와, 흑인들 왔다 갔다 하고 난동 날 것 같은데, 어디로 내가 튀어야 되나 지리는 모르겠고 당황한 적이 있는데, 절대로 완벽한 자유를 주는 데는 없습니다. 이러한 환상적 민주주의를 심어줬기 때문에 10월 유신을 비판하는데, 당시 대한민국은 아까 이충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매우 안보적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했는데, 그걸 지켜나가려면 링컨처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국가의 위기, 크라이시스 컨트롤, 위기 관리를 해는 거다. 크라이시스 거버먼트로서 10월 유신을 봐야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들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한국이 한참 투자를 해서 가고 있었는데, 전 세계가 그때 대공황 이후 오일 쇼크가 오면서 쫙 추락하죠. 마이너스로 갈 때 한국만 고도 성장을 이어갔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하는 시점에 고리원전을 짓습니다. 어느 나라도 에너지 위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데 에너지 산업을 투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리원전 지을 때 가장 싸게 지었고, 그래도 그게 원래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짓고 나서 보니까 다른 기름값이 너무 뛰니까 원전이 효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원전 국가로 갔는데, 그거를 막았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 발전 국가로 가야 되는 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안보에서도 흔들리는 한국을 잡기 위해서 했지만 발전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유지했다라는 게 김세중 연세대 교수, 명예교수가 쓴 글에도 나오고, 좌승희 박사 글에도 나오고, 따라서 재성호 박사, 그 다음에 이강호 씨가 쓴 글에서는 민주 대 독재 이 프레임으로 보지 마라. 이 부분에서는 제가 오히려 말할게요. 이강호 씨는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지낸 사람입니다. 본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에 반대되는 개념은요, 전제 내지는 전체주의입니다. 토탈리즘, 그쪽입니다. 이 로마가 공화정을 할 때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독재를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 공화정에서 국가의 주권을 여러 그릇 쪼개놓고 군 통수권을 다루는 사람은 집정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를 거두는 사람은 조세관이 따로 있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 따로 다 나눠놨는데, 이 국가 위기에 처할 때 군 통수권자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통수권자는 쉽게 독재를 군대만 장악하면 다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두 명을 둡니다. 둘이 합의해서 하라 그러고 임기를 둡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다 하겠다. 그를 갖다가 영어로는 딕테이터, 로마 말로 이러면 디딱토르가 되나? 네. 독재관이라 그랬습니다. 민주국가 공화정에서 독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통치대권, 뭐 통수대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문재인 정권은 자기네가 불리하면 대권 운영하는데 그건 아니고 북한하고 전쟁이라든지 주변국가 전쟁할 때 쓰라는 얘기죠. 자기 불리할 때만 자꾸 꺼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강호 씨는 민주대 독재 개념으로 이 프레임 설정하지 마라. 박정희는 민주를 하기 위해서 독재란 방법을 썼다. 우리 민주주의 체제, 우리 헌법 자체가 민주주의를 원하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독재란 요소를 도입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유광호 박사 환상적 민주주의에 속은 학자들과 기자들과 사람들이 매우 많다. 전 그렇게 보는데 민주주의도 독재가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에도 딕타토르가 있었고요. 딕테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풀어주는 거고 위기가 오면 다시 뭉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박정희의 최대의 그걸로 악으로 봐갖고 깎아내리는 세력 누굽니까? 좌파, 불구주축하는 애들, 북한 이런 거잖아요. 그럼 북한은 뭐예요? 독재를 넘어서 거의 세습이니까 이건 토탈리즘이고 이거는 전제주의에 가까운 거잖아요. 나치 독일보다 더한 거잖아요. 영도자를 내밀고. 그때 박정희가 이렇게 조여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존재했을까요? 박정희 사후에 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렇게 또 정리해주지 않았으면 했을까요? 그 다음에 6.29 선언으로 풀어주고 삼김이 대통령 되겠다가 나오고 뭐 북한하고 뭐 하고 뭐 문재인처럼 이렇게 해주고 뭐도 북한 하자는데 다 맞춰주고 북한이 핵 개발해도 살아남은 게 지금 그 덕이 아닌가요? 자, 박정희 10월 유신 재평가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재단에서 박정희 아카데미라고 박정희의 정신을 강의를 합니다. 이게 매년 언제 때 하는지 모르는데 벌써 꽤 오래돼서 11기 박정희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10월 말까지 모집을 하는 모양인데 수업료는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날 개강식을 하고 그다음에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박정희 기념관에서 2강좌씩 강의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여러 사람이 아까 이제 재성호 박사, 이충근 박사, 뭐 유광호 박사, 주익종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쭉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서 한 강의 할 겁니다. 박정희가 늘 얘기했던 게 조국 근대화를 얘기했는데 박정희가 말한 조국 근대화하고 인류 역사상, 인류 정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을 저는 근대화 혁명으로 봅니다. 근대화라고 하는 건 군주정을 끝내고 공화정으로 가는 건데 그거 유럽에서 했죠. 중세를 끝내면서. 그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영국은 조금 덜 했다고 하지만 피해 전쟁을 치릅니다. 피해 혁명을 치르면서 군주의 권력을 뺏어갖고 공화정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더 잘 삽니다. 근데 우리는 공화정으로 이전할 때 큰 혁명 없이 그냥 갔잖아요.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적 되게 일본이 들어와서 군주정을 끝내줬고 일본이 패망하고 나가면서 바로 공화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승만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는 군인 출신인데 계속 조국 근대화 얘기했거든요. 그가 말한 근대화를 우리가 흔히 산업화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박정희가 계몽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유럽의 근대화 개념을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 아카데미 제11기 이달 말까지입니다. 모집을 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박정희 재단에서 강의를 합니다. 박정희를 이해하고 나면은 훨씬 더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거고 체제 경쟁,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이승만 학당이 있어서 이승만 정신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워낙 우리나라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나 경제학과에서 뭐 박정희 이승만 사상은 안 하려고 그러죠. 오히려 경영학과에서는 정주영 경영술, 그 다음에 이병철 경영학은 강의합니다. 탁월하니까. 그건 돈 버는 거니까. 근데 박정희 이승만이 없었으면은 전두환이 없었으면 그분들도 못 나오는데 이건 강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단에서 강의하는데 이게 대학원 강의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는
10월 유신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고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달 말까지 모집하는 박정희 11기 아카데미에 참여하셔가지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양반이 뭐예요? 대구사범학교 나왔고 선생하다가 만주로 가가지고 만주 군관학교 2년 다니다가 예과에서 3등인가 해서 일본 육사 유학 가서 그래서 이제 본과과정 그걸로 때우죠. 만주군 소위되고 중인가 돼서 전쟁 끝나니까 들어와서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 들어가서 중위로 들어가서 쭉 가다가 대위 때인가 자기 형이 남도당이었잖아요. 그것 따라서 영남 유격사령관 하다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검찰에서는 군검찰에서는 사형을 하려고 했는데 사형감이라고 해놓고서는 기소를 안 해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똑똑하니까 봐주자 그래서 문관으로 있다가 6.25 터지니까 소령으로 복직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5사단장, 7사단장 하면서 잘 하죠. 그러면서 도대체 기본적으로 포병 출신이에요. 포병이라고 하면 상관학교 중에서도 약간 이과 쪽인데 근데 어떻게 그 근대화라는 개념, 산업화라는 개념을 알아갖고 물론 그분이 만주에 있었으니까 뭐 중국어 좀 할 거고 일본말 잘 할 거고 한국말, 영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계를 좀 알았다고 하지만 이 산업혁명 전후로 한 유럽 근대화를 알았을까? 계속 조국 근대화 얘기하면서 추진합니다. 상당히 궁금한데 이제는 우리가 환상적 민주주의를 깰 나이가 됐으니까 깼으니까 야 민주주의에도 독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위기 시에는 항상 독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바로 박정희를 다시 평가해 보면 훨씬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박정희 아카데미에도 한번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연구소에서 감사합니다.